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שטובחים ושוחטים באזרחינו.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전면 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 옆에서 사람들이 잔해 속에 묻혀있던 시신을 꺼냅니다. 이슬람 사원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한 가족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습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는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에 연신 입을 맞추며 흐느낍니다. فجأة قصفه. فجأة لقينا القصف فوقينا يعني ما أي تنبيه ولا أي شيء. ما حسينا غير كل شيء فوقينا. اتفاجأنا يعني. 이스라엘 주민들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시름에 빠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מלחיץ ביותר. מלחיץ, זה לא נורמלי לגדל ילדים ככ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양측에서 사망자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전쟁을 공식 선언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레바논에 근거를 둔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 지역의 박격포를 공격하고 이란이 하마스 공습을 지원한 정황이 미국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발빠르게 항모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전쟁이 1973년 벌어진 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전쟁이 터진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죠.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11일 오전 한국인 체류객 192명을 태운 국적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마중 나온 가족, 친지 등과 재회정을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은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빠른 출국을 권고하며 항공편이나 육로를 이용한 출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발생한 해킹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최근 2달간 가상의 해커가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보안 점검 결과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를 위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도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투표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이뿐 아니라 선관위는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4월쯤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해킹 조직 김슈크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PC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은 보안점검팀에서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이번 점검에서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31.5점에 불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선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하며 이번 컨설팅이 기술적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한 것이고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 총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또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만으로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선거로 여겨져 왔던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투표 결과에 여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의 과반 득표율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치열한 대결 구도를 형성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승리가 확실시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한 진 후보의 선거 캠프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도 일단 몸을 낮추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면서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득표율에서 확연히 밀린 김태우 후보는 밤 11시 반쯤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 구민과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유세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내년 총선 압승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투표율은 48.7%로 집계됐는데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치고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직전 지방선거의 강서구 투표율인 51.7%에 3%포인트 밑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견광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절대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를 병합심리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했다.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보복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하는 등 350여 차례에 걸친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대법원 선고를 들은 유족들은 전 씨가 혹여나 향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분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절대로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와 전 씨가 함께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전날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을 했죠. 13일 금요일 주한미군은 레이건함 공개 행사를 열고 바다 위 군사기지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항모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제주 해상기지에서 한미일 해양차단 훈련을 마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정박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만큼 갑판에는 슈퍼 호넷을 비롯한 각종 전투기와 항공기가 늘어섰습니다. 10만 톤급에 달하는 레이건함은 80여 대의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고 5천 명이 넘는 승조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경납고에는 전투기 옆에서 농구를 즐기는 장병들이 눈에 띕니다. 작년 9월 방한했던 레이건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년여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This visit is special because this takes place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our two countries. So we're especially pleased to be here to experience the culture and to continue to create stronger bonds between our people and our navies. 양국 해군은 함정 상호 방문과 봉사 활동 등 친선 교류를 하고 미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정 견학 행사도 진행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레이건함의 슬로건처럼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북한은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확장 억제 수단을 지목하며 우리의 가장 위력하고도 신속한 첫 타격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주변에 둥지를 튼 악의 본거지들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부산으로 온 레이건함은 물론 주한 미군 기지 등도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레이건함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친선 교류 임무를 수행하며 오는 16일까지 부산에 머뭅니다. 부산 작전기지에서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한 주였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이번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장서정포가 하마스의 로켓포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전쟁 그저 먼 나라의 일로만 치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이슈가 산적한 이때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 또한 재현됐습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죠. 내탓 공방과 고성이 아닌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